2025년 이후 세계는 인공지능,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세상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 나라 경제 성장률은 1%에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2025년 역시 1.9%라고 그러는데 1.6%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연속 1%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0%에서 1%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3% 성장을 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합을, 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걸 통합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부고 정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지금 AI 기술의 고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AI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취업 비자를 7만 명 정도 매년 쿼터를 내주는데 올해는 10만 명 정도로 늘린다고 그래요. 그 취업 비자는 뭐냐면 인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은 내쫓고 인재들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영주권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사 학위증이 있을 때 일단은 등록할 수 있고 유리합니다. 거기다 석사 학위, 거기다가 IT에 관련된, AI에 관련된 석사 학위 소유권자들은 영주권 취득이 아주 쉽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식당을 가도 로봇이 배달을 합니다. 어제 마산교구에 우리 이성유 주교님 착자식에 갔는데 저녁에 바닷가에 가서 횟집에 가서 먹는데 굉장히 커요, 식당이. 그런데 그 큰 식당에 로봇이 와서 다 배달을 해줘요. 미국 얘기입니다. 길거리에 신호등, 건널목을 구분하면서 AI가 피자 배달을 합니다. 또 제가 대학을 갔는데도,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는데도 그 대학 안에서도 AI 로봇이 피자 배달을 계속 그 강의실마다 다니더라고요. 택시 운전사도 없이 AI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안에 벌써 훅 들어와 버렸어요. AI에게 잠비아, 제가 초등학교 설계를 명령을 해봤어요. 놀라울 정도로 아프리카 기후와 환경에 맞게 설계도를 3분 만에 완성해내요. 하면서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설계도를 3분 만에, 양호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습실도 필요하고 도서관도 필요하고 체육실도 필요한 것까지 다 거기서 잠비아 나라 법에 맞게끔 설계를 3분 만에 해냅니다. 스마트폰의 AI에게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우량주를 추천해 줍니다.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2025년 이후 세계는 인공지능, AI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세상이 될 것입니다. 논문을 써달라면 김건희 여사가 논문 표절 하는 것보다도 더 논문을 써주고,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림도 그려주고, 디자인 해달라고 그러면 디자인도 해주는 세상입니다. 소설 써달라고 그러면 소설도 써줍니다. 물론 산업 분야에 들어가면 AI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즈니의 회사에도 들어갔다 왔지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다고 그래요. 더욱이 이제 통역사들도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을 닫은 개인 사업자가 10만 명에 이릅니다.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은 이후 나라 경제 성장률은 1%에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2025년 역시 1.9%라고 그러는데 1.6%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연속 1%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일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0%에서 1% 성장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3% 성장을 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라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12.3 계엄 선포 이후 소비 심리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다닙니다. 소상공인의 82%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은 소비 감소와 환율 변동의 이중고를 겪으며 자금 압박이 가중된 상태예요. 지금 국민들은 질식 일보 직전입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번 1월 달에는 취업자가 좀 올라갔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고용 감소입니다. 지금 나라 방방곡곡에 곡소리가 들립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1년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10년 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과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화공업을 정말 기적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울산, 여수 이런 데 화학단지, 철강 회사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또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적적으로 해냈죠. 독일의 광부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6천만, 8천명, 간호사는 10,000명 정도 외화를 벌기 위해서 파견 나갔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여들였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죠. 그때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반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나라의 핏줄이에요. 지금은 인터넷, 이게 나라의 핏줄이듯이 그때는 도로가 나라의 핏줄이었죠. 석유 파동 때 중동으로 나아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 도의 속에서 기적 같은 업적을 이루고 외화를 벌어들였죠. 중화학 공장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이 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1965년부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일구었던 기적입니다. 그 덕분에 그 중화공업 육성하고 고속도로 뚫은 덕분에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노태우 군사정권 때까지 사실 굉장히 나라가 불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80, 90대 된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우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 중국이 개방을 해요. 실질적인 개방은 1980년부터 개방을 하지만은 적극적인 개방은 1992년부터 제조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제조업에 뛰어들었을 때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1997년
국가 부도를 맞이합니다.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수출로만 달성할 수 없고 금융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경제 전문가들 역시 대한민국 경제를 금융으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금융 자본의 양털깎기 전략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30년간 피땀 흘려 키워온 건실한 기업 많이 뺏겼죠. 기아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많이 뺏겼죠. 미국 자본과 세계 금융 자본에게 눈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전부 다 그때 1997년, 8년에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역시 연쇄적으로 외환 위기가 들이닥쳤죠. 그래서 정말 온 나라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 외환 위기를 기가 막히게 쓴 책이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한 2번 정도 읽어봤는데 이 저자가 중국 사람의 숭훈빙이라는 저자가 대한민국을 극찬을 합니다. 물론 IMF도 극찬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우리가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2001년, 2002년, 2003년에 싹 다 외환 부채를 갚아버리죠. 이때 위대했던 게 뭡니까? 금모으기 운동이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랬고 국민들은 허리를 졸라 매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이때 이제 2001년 중국이 WTO를 가입합니다. WTO를 가입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 물건을 팔아요.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의 식견은 아주 넓고 깊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항상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맞느냐고. 근데 제 지식은 아주 얇아요. 얇고 넓어요. 그래서 신학, 철학, 역사, 지리, 문화, 경제, 사회,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아주 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한 6,700개 정도 유튜브에 올렸어요. 강의를 6,700개 올렸다라는 것은 얇게, 넓게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좁게, 깊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좁고 깊게 알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넓게, 깊게 알아야 돼요. 넓고 깊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인간이 넓고 깊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보좌관이 필요한 거예요. 수석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문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대통령은 넓고 깊게 아는 보좌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기용해야 하고 그 전문가들과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 토론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1998년 6월에 취임한 6월 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부도가 난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IT, Information Technology입니다. 혁명을 이루어냅니다. IT, 정보기술. 김대중 정부의 5년을 IT, 정보기술 관점에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터넷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대 대한민국의 먹을거리가 중화공업이 아니라 반도체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인터넷, 컴퓨터, DB,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먹을거리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IT 선진화의 청사진을
그리고 정책을 구체화해서 1인 퍼스널 컴퓨터죠. 한 사람의 컴퓨터 한 대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2000년대 컴퓨터 혼자 갖는 거 쉽지 않죠. 286, 386, 486, 586 이런 컴퓨터 시대였어요. 온 나라가 망할 때 상상하기 힘든 비전을 제시했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1인 1컴퓨터 시대가 아니라 1인 3컴퓨터, 4컴퓨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사무실에 컴퓨터 2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용 랩탑 컴퓨터. 랩탑이라는 것은 랩이라는 게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그래서 무릎 위에서 컴퓨터를 하는 정말 놀라운 시대가 됐죠. 그리고 제 스마트폰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하나는 제 개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마을은 어마어마한 양의 주문이 들어오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약 업무, 그 다음에 청국장 주문, 또 여러 가지 정보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큰 서버 저장, 여러분들이 뭐 본 적도 없는 큰 저장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처리 속도가 보통 100명이 할 거를 우린 지금 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용 컴퓨터가 5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 김대중 대통령은 내다보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2001년 중국이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미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해요. 그때 중간재, 그러니까 중국은 조립만 하고 그 아주 세세한 중간재는 이제 누가 다 제공을 했느냐, 2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다 제공을 했어요. 그 덕에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 수출이 중국 주도로 바뀝니다. 이제는 중국 주도에서 미국 주도로 바뀌어야 돼요. 왜? 중국이 그 제조업으로 화랑을 일으켰는데 미국이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갔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 미국에다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미래 먹거리가 나옵니다. 2024년 경제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반도체 관련 수출액이 무려 1,419억 달러. 우리가 한 6,500억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수출액의 5분의 1이 반도체입니다. 여기에 조선도 빠졌죠. 그 다음에 자동차도 빠졌죠. 뭐 중화학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도 빠졌는데도 반도체의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현재 인터넷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산속, 긴 터널,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쟁의 힘입니다. 제가 미국에 많이 가죠. 미국의 생태마을 때문에 많이 가서 이제 많이 구축을 해놨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어요. 넓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나라일수록 이 인터넷 시대는 5천만 인구를 가진 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2040년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3위, 4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옵니다. DB라는 이야기는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정보의 통합, 축적, 관리, 활용 등의 산업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으로 가는 기반이 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거를 공부해갖고 새로운 걸 창출해내는 것이 AI입니다. 자체 학습을 해요. 저도 요즘 AI 챗 GPT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해요. 확실히 기존 인터넷 PC의 정보, 구글이라든지 우리 네이버보다는 챗 GPT가 훨씬 정보가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통합 능력이 뛰어납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2배에 달하는 속도를 구현을 했습니다. 2001년 인터넷 가입자는 1천만 명 시대를 열었고 2024년 작년 모바일 앱 총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유튜브 월 평균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상태에서 4,663만 명, 거의 4,500만 명 사용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4,500만 명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1살에서부터 2살까지 빼고 그 다음에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90살에서부터 100살, 90살 넘은 분도 우리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유튜브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튜브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유튜브는 대학과 대학의 벽을 허물었어요. 지역과 지역의 벽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종교와 종교의 벽을 허물었어요. 예전에는 절에 가려고 그러면 산에 가야 돼요. 교회 가면은 개신교에 가면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한 번 붙잡히면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성당은 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튜브가 오픈되고 난 다음부터는 절에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교회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성당 가는 거 너무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절이 나오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성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벽도 허무는 거예요. 아직도 이 유튜브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는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공식적으로 말하긴 좀 애매해도 지금 한국 종교가 판도가 뒤바뀌고 있어요. 주체 세력이었던 개신교가 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1980년대는 불교보다 개신교가 앞섰는데 지금은 개신교가 4번째 종교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도 어려워집니다. 이제 유튜브를 넘어서 AI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또 지형의 변동이 옵니다. 인터넷이 가져다 준 믿기지 않는 변화를 보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원주 횡선공항 제주도 갈 때 많이 이용하는데 공항에서 저 스스로 뽑을 수 있는 증명서가 14가지, 주민등록 등본부터 거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류를 공항에서 500원, 1,000원이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기다리다가 문 닫아 또 오라고 그러고 2주일 걸리고 또 오라고 그래서 민원 서류를 뽑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대한민국은 1분 내지 2분이면 처리됩니다. 저 역시 면사무소나 군청에 서류를 띌 일이 많은데 5분 이상 걸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병 걸린 시드니 잠비아에서 여기 데려오는데 3개월 걸렸어요. 비자 받는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일주일이면 우편으로 딱딱 비자 여권이 날라옵니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다른 나라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일반 버스 정류장에 다음 버스가 오면은 어디쯤 오고 있고 몇 분 뒤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 저는 거의 시골에서 사니까 그런 거를 볼 일이 없는데 도시에 나가면 봐요. 내가 탈 버스가 어디 온다라는 게 신호가 보여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요. 더 놀라운 거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장학생 받은 친구가 아주 나하고 가까운 친구예요. 와서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지금 앞에 차가 밀린다. 차가 밀리기 때문에 당신이 도착하는 공간에 시간이 모자란다. 지금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몇 호선을 타고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거를 너무너무 놀래갖고 미국에 가갖고 이 친구 워낙 미국에서도 유명한 친구예요. 뉴욕 타임즈에 이거를 기재를 해서 리포트를 써서
이런 기가 막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강의를 듣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들 강의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역사, 미래, 환경 이런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야, 진짜 대학 이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강의만 잘 들으면은 좋은 정보, 좋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카톡 이걸로 국제전화가 공짜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PC 화면을 보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과 회의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비아 가는데 스트리밍이라는 걸로 미국에서도 화상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인터넷 인프라,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49만 명이에요. 49만 명. 평창이 4만 2천 명이에요. 평창 10배만한 우리 구독자가 저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이에요. 이 힘과 파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힘과 파워는 제가 어느 나라 독자 이 49만 명이 딱 도움을 줄 때 이거는 이 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비아 카사리아에 1000만 평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1000만 평이면 여의도가 90만 평 정도 되거든요. 여의도 12배만한 큰 땅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49만 명의 구독자, 팔로우들 덕분입니다. IT 이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구당 보급률을 보면 한국은 54.3%, 영국은 0.8%, 이거 김대중 때입니다. 일본은 6.3%, 미국은 13.1%에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보, 소외, 계층의 인터넷 이용도 수십 배가 늘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지난 20년간 일어났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러니까 2021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라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다볼교우들,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6.25 전쟁 끝나고, 아니 1945년 일제강점기 36년에 착취, 우리나라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우리나라가 원래 금의 나라예요. 금의 나라. 어마어마한 금을 일본이 다 캐갑니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나고 그 폭탄으로 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70년 만에 2021년 1950년 6.25 전쟁, 이때부터 딱 70년 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본 한국 지도자와 국민들이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대통령이 뭡니까? 대통합을, 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나라를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좌익이든 우익이든 이걸 통합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부고 정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는 정말 행복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백성들, 국민들을 체포해갖고 감옥에 가두고 전 국민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이런 나라가 대통령이 만드는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촛불도 들고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태극기도 나가서 축제를 벌이고 좌도 축제를 벌이고 우도 축제를 벌이고 진보도 축제를 벌이고 보수도 축제를 벌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합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2025년 시대는
죄인을 수고해서 감옥에 넣고 척결하고 처단하는 인식을 가진 검사 수준으로,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는 게 검사의 수준 아닙니까? 이 검사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 틀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우린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러한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인식이 필요하냐면은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철학, 정치, 사회학, 모든 교육학, 미래, 역사, 또 이제 환경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 너무 자극적인 말 같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원달러가 1,400원을 넘보는 시대. 기름값, 식재료, 모든 것이 오르는데 내 지갑의 돈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난 수년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금을 깎아줬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줄였고 수출은 줄어들었고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세수가 줄고 정부는 쓸 돈이 없어졌습니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 장 보러 가서 마주치는 가격표, 병원비, 전기세, 교육비, 국민은 더 많이 냅니다. 정치의 실패는 결국 국민의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산업, 전 세계가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싸움에, 정쟁과 권력 다툼에 시간을 허비해왔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철학과 시야, 그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살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으로 산업화를 열었고 김대중 대통령은 IT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장난 경제 시스템을 다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지친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순간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지도자에게서 시작되지만 나라를 지켜내는 힘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을 모아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지금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